안녕하세요, 여러분. AP US History의 이제 모든 것을 다루는 이제 All About AP US History. 오늘 이제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십수년간 굉장히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다양한 과목의 역사를 가르쳤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AP와 관련돼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제 오늘 이 강의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한 50강 이상 제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인트로덕션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US 히스토리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도대체 한국 학생인 한국 학생들도 있고, 국적이 외국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 강의를, 한국말로 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제 한국인으로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근데 왜 내가 도대체 미국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될까? 한번 그래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 우리는 물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과목이고 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고 이런 직접적인 이유들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꿈 많은 10대 청소년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고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이런 큰 생각들을 사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멋이 없잖아. 우리가 항상 우리한테 주어지는 과제만 그냥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미국사를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한국사를 공부를 했나? 아니면 세계사를 공부를 했나? 한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한 분들도 계시고, 예정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하필 세계 여러 나라 역사 중에서 우리가 미국사를 공부를 해야 될까? 이게 왜 중요할까? 뭐에 필요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정말 초강대국으로서 엄청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미국에 대해서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자라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굉장히 유용하고 또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동맹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맹국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외교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전 세계의 스탠다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은 미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역사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해봐. 그러면 조지 워싱턴, 그리고 나면 에이브러함 링컨 정도까지 나오고, 뭐지? 대부분 물음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넘어서 보자. 그거를 넘어서 지금 현재의 슈퍼파워 초강대국이 된 그 미국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더욱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미국사의 특징이 뭐냐. 미국의 역사,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의 역사 짧아. 200년밖에 안 돼. 우리 반만 년의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비하면 얼마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보통 이제 1776년에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한 250년 되어 가죠. 그러니까 짧기는 짧은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는 지금 외국인으로서 이제 미국사를 공부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 커리큘럼 자체는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이게 자기 나라의 역사란 말이야. 자국의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사교육 강조하듯이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과목이기도 해요. 게다가 미국 학생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이럴 때부터 조금씩 자기 나라 역사를 배우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함 링컨 끝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코 만만하게 쉽게 볼 수는 없는 그런 과목이에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AP에 히스토리 그 3종 세트가 있는데 월드 히스토리와 US 히스토리와 또 유러피언 히스토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그래도 특징들이 있어요. 그중에 미국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월드 히스토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 어떤 그 배경 지식이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 배경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적인 성실성이 필요하다. 뭐 한국의 상황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꼼꼼한 암기와 어떤 그 성실한 어떤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과목이다. 설령 내가 초중등을 미국에서 안 다녔어도 지금 막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미국사 상황일지라도 성실하게 달려들면 좀 암기를 통해서 그래도 많이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물론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어떤 테스트들이 다가올 것인가? 지금 이 수업을 이제 듣기로 하신 또는 뭐 들어볼까 하고 이제 생각 중이신 분들은 뭐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뭐 학교에서 배워. 그래서 내가 GPA에 대비를 해야 돼.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특히나 학교 수업이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미국사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업 들어가면 되게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선행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런 경우 아니면 뭐겠어요? 뭐 SAT, 서브젝트를 봐야 된다. 서브젝트는 뭐 1시간 동안 한 90문제든가요? 근데 객관식 문제 열심히 푸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시험이죠. 또는 5월에 AP를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험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 다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구성을 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세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SAT 서브젝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시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빨갛게 네모친 부분 보시면 시대별로 봤을 때 pre-Columbian history부터 1789까지 그리고 뭐 1790부터 1898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따지고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죠. 미국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죠. 프리-컬럼비안 히스토리라는 게 이제 컬럼버스가 도착하기 이전이니까 유럽인들이 당도하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이제 21세기까지를 본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미국사 전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점도 근데 거의 이제 시대별로 비슷해요. 프리-컬럼비안 에라에만 조금 적을 뿐이지 이제 나머지 부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여기 뭐라고 위에 설명이 나왔냐면 SAT subject test예요, 이거 지금. 네. Questions cover topics emphasized in most high school courses. Because of course differences, most students will find that there are some questions on topics with which they are not familiar. 그렇죠. 학교마다 뭐 비중도 다르고 가르치는 방식도 다르고 하니까 시험을 봤을 때는 사실 내가 좀 못 들어본 얘기,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this is nothing to worry about. You may not be able to complete all the questions in the time given, but it is not necessary to get every question correct to get a high score or even the highest score on the test. 그러니까 다 맞아야만 최고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학교에서 안 배운 것들, 뭐 미처 모르는 것들 이런 거는 그냥 스킵을 해도 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내용을 다 충실히 알고 있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자,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AP US 히스토리의 범위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것도 지금 1491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92년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1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 pre-Columbian era,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이제 유럽인들이 당도하기 이전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명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이긴 하지만 앞에 서브젝트 테스트에서도 보면 이 프리-컬럼비안 히스토리는 별로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리-컬럼비안 히스토리에
여기 지금 프리컬럼비안 히스토리 이후에 지금 컬로니얼 히스토리까지 지금 여기는 포함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컬로니얼 에라 시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프리컬럼비안 히스토리의 비중은 정말 극히 미미해요. 그래서 AP하고도 비슷한 거야. 그리고 이제 쭉 가서 현재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프리컬럼비안 에라가 들어가냐 마냐의 차이인데 그 프리컬럼비안 에라의 내용은 전체 커리큘럼에서 SAT 서브젝트라 할지라도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뭐 SAT 공부 따로, AP 공부 따로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50여 강의 인터넷 강의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 뭐 GPA는 이 뭐 따로 말씀 안 드렸지만 이건 물론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SAT와 AP 사이에는 이제 큰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차이가 뭡니까? AP에는 에세이가 무려 3종류의 다른 종류의 에세이가 반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에세이 3종 세트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의 비중이 전체 배점에서 지금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컬리지 보드에서 제시를 하기로는 60%라고 되어 있어요. 3종 세트를 합쳐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60% 이상이에요. 훨씬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가 그거를 실질 반영률이라고 하나요? 이 에세이의 실질 그 반영률이 훨씬 높아 보이는 것이 제가 그냥 그렇게 체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용인에 있는 이제 모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거는 US 히스토리는 아니지만 이제 월드 히스토리를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AP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분석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AP 시험 보는 학생 인원이 굉장히 많았고 국제반이 3반이나 됐고 이랬기 때문에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시험을 봤었어요. AP 월드 히스토리만. 그래서 이 결과는 상당히 믿을 만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아래 왼쪽은 멀티플 초이스니까 객관식이죠. 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까만 막대기가 제가 가르친 학생들, 그다음에 회색 막대기가 그냥 일반 응시자 평균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분포를 상위 25%부터 이제 하위 25%까지 넷을 쪼개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고 열심히 한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상위 25%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객관식. 근데 에세이를 보면 상황이 그만 못해요. 물론 잘했지만 상위 25%에 들어간 학생들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지금 1, 2, 3, 4, 5점 중에 5점 맞은 학생들이 50% 플러스 요만큼이야. 무슨 얘기냐? 에세이도 잘 쓰고 객관식도 다 잘 푼 학생들이 5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가 이 최종 점수를 좌우를 한 거야? 에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USA 히스토리라고 이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여전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좀 이렇게 단순 암기를 통해서 뭔가 승부를 하는 거에 좀 강한 반면에 자기 생각을 이제 논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이 에세이 형식에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AP는 그 에세이가 그만큼 이제 최종 점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중이고 그래서 그걸 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테스트 스트래티지입니다. 뭐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SAT 서브젝트 테스트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제 인강을 들으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AP 시험이다. 라고 한다면 5월에 이제 보통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초에 SAT 서브젝트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AP 공부로 이제 정말 그 심도 있게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해놓고 에세이를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해놨다면 나 같으면 6월 초에 서브젝트 테스트 한 번 더 보겠어요. 여기서 한 번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점수 2개를 받아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역은 어때?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브젝트 테스트는 에세이가 안 나오니까 에세이 공부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AP를 보면 너무 좀
그 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반대로 에세이 준비까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서브젝트 테스트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해볼 수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 강의를 이렇게 쫙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이제 짜놨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 과목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싶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빅픽처 강의가 있어요. 빅픽처 강의가 지금 한 15강 전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는 뭐 듣고 All About US History로 오시면 좋고 뭐 시간이 없거나 이러면 그냥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생략을 하시고 지금 이 모든 강의들의 가장 핵심 파트는 이겁니다. All about US history. 여러분들이 US history에 무엇을 공부를 하시던 반드시 이 강의는 수강을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다 들었다. 다 들은 다음에 뭔가 시험 유형에 맞춰서 뭔가 좀 더 직접적인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AP는 기출문제 에세이들을 검토를 해놓은 테스트 프랩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 에세이가 좀 필요 없다. 서브젝트 테스트만 볼 거니까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가지고 전체를 리뷰를 하는 그런 강의가 또 있어요. 파이널 리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 길을 선택을 하실 것인가 이제 잘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오리엔테이션은 우리는 이제 교과서, 교재, 교환 어떻게 할까요? 교재는 여러분들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두꺼운 이 레퍼런스북 이거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미국의 교과서의 컨셉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미국은 이게 정말 그 사전 같은 레퍼런스북이고 되게 두껍고 양이 많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좀 이렇게 내용이 많이 요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 막 밑줄 치고 별표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외우는 그런 스타일로 전처럼은 아니지만 아직도 좀 그런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 강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재를 사라, 뭐 어떤 교환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 강의는 그냥 제가 칠판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판서하는 그 내용만 쭉 따라오시면 되고 그거를 프린트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이외에 책을 학교에서 쓰시는 책도 좋고 아니면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뭔가 어쨌든 그 노트 테이킹이 아닌 어떤 그 서술된 요약된 그런 글이 있는 그런 자료는 하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노트 테이킹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딸딸 외우면 그러면 객관식 문제는 대충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뭔가 어떤 그 논리적인 서술 이런 것들과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책을 좀 꾸준히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제가 물론 인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뭐 해봐라, 뭐 이거를 뭐 숙제를 내고 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인강을 듣다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 해당하는 부분의 책을 찾아서 보는 정도의 성의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예. 그래서 뭐 SAT 서브젝트 테스트만 볼 거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정도의 노력은 우리가 들여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은 뭐 이 인강용으로 뭘 사라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항상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이 딱히 없는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왼쪽에 보시면 The Americans라고 하는 그 미국식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그 교과서가 아니라 그 교과서를 뭐 좀 이렇게 영어가 좀 딸리는 학생들 내지는 좀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짧고 쉽게 요약을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Reading Study Guide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분량도 적거니와 가격도 되게 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이 영어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거다, 뭐 학습 부진아를 위한 거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나한테 보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왜냐, 우리가 영어를 못하고 학습 부진아라서 이걸 보자는 게 아니고 제가 짧게 쉽게 잘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좀 교과서를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밑줄 치고 별표 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기에 아주 유용한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학생을 가르치다가
걔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거를 보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당장 한 권 사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뒤로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아주 효과적이었었어. 그래서 이 인강도 이 책의 어떤 그 커리큘럼을 제가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인강을 듣기 위해서 이 책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책이 없다 싶은 경우는 얘를 구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공부 왜 해야 되나, 이거 무슨 시험을 어떻게 볼 수 있나, 책은 뭐 갖고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다 대부분 이제 다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리엔테이션 마칠게요. 그 두 가지는 뭐냐? 자, 미국의 국기, Star Spangled Banner 성조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를 미국에서 안 다녔기 때문에 대부분 그 시기에 배웠어야 하는 US 히스토리의 내용을 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정도는 알아놓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성조기에 저 별 각각 의미하는 거 뭐예요? 저게 지금 미국의 현재의 주의 개수죠. 그 주가 지금 50개이기 때문에 저 별 다 세보면 아시겠지만 50개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줄, 하얀 줄, 이거는 뭐예요? 이거 다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거든요. 13개는 영국으로부터 힘을 합쳐서 같이 독립을 했을 때, 그때의 13개의 식민지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50개 중에 이제 13개가 시작이 됐었고, 13개로 시작이 된 게 지금 현재 50개까지 지금 이제 이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미국이 더 영토를 확장해서 새로운 주가 생긴다? 그러면 별의 개수는 바뀌어요. 근데 이 뒤에 이 13줄의 개수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되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온 것처럼. 그래서 그 13개의 주가 어디인지 이런 거 여러분 미국은 초등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기본으로 이제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50개의 주가 미국 지도상에 어디에 어느 주가 붙어 있는지 이런 거 기본적인 지리적인 사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격 공부 2강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해놓으라 그러면 또 안 할까 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주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50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저 태평양상에 있는 섬인 하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북쪽에 북극 가까이에 있는 알래스카.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48개의 주가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되게 큼직큼직하고 이제 직선인 그런 주 경계선들이 보이는 반면 동쪽으로 오면 올수록 어때요?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역사에서 주로 등장하는 지역은 이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3개의 식민지. 여기에 지금 어디서부터 가야죠? 조지아부터 가야죠.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그 다음에 이제 메릴랜드, 여기는 쓸데가 없어 일로 나왔네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뉴욕.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 하나 뭐가 빠졌나? 뉴햄쇼가 빠졌네요. 까지 해서 여기 13개가 지금 아까 그 빨간 줄, 흰 줄에 13개의 최초의 식민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인터넷에 뭐 US 맵, 뭐 화이트 뭐 이렇게 치면 이 주들 이름 안 나와 있고 경계선만 나와 있는 그런 지도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얘를 눈으로 보고 거기서 한번 이제 써보는 거야, 내가. 스스로 이제 쪽지 시험을 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맞았다. 50개의 주가 다 어딘지 다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을 들을 자격이 있고요. 이게 안 되시면 될 때까지 좀 노력을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지도예요. 마지막 지도는 뭐냐? 기본적인 지리적인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알아야 되느냐? 제일 큰 이유는 이게 바로 그 지역의 기후와 환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지도를 이렇게 쭉 보시면 그 기후와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뭐 위도 또는 rivers, mountains 이런 거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미국의 그 rivers, mountains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확실히 알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동부의 Appalachian Mountains, 그
그 다음에 서부에 Rocky Mountains. 보이시죠? 그래서 Appalachian Mountains는 딱 색깔만 봐도 좀 야트막하구나 싶고, Rocky Mountain은 아주 험준한 큰 산맥이겠구나 싶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산맥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이에요, 강. 강은 이제 인류가 그 철도의 시대가 되기 전까지, 이제 18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그 육로로 다니는 것보다 물길로 다니는 것이 훨씬 편했기 때문에 이 주요 교통수단이라는 게 결국 이제 강이고 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또 미국의 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등장하는 강들이. 그래서 세 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이게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한 이 선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스펠링 테스트에 흔히 등장하는 미시시피 리버, 미시시피 강이고요. 근데 이 미시시피 리버로 흘러들어오는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강이 하나 있어. 이거는 오하이오 리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강이 또 하나 있어. 이거는 미주리 리버.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알아두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산 두 개, 그 다음에 강 세 개. 예. 요거 머릿속에 확실히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지도 가지고 미국의 주 어디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거 그것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만 하시면은 이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충실히 다 소화를 하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공부에 이제 들어갈 이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자격이 갖추어진 상태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ll About AP US History.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닛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AP 시험의 이제 시험 범위 이게 유닛 1부터 9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닛 1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유닛 1이 사실은 시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긴 있어요. 제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 US 히스토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연도,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연도 몇 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연도들이 왜 중요하냐면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아는 연도들 몇 개 나왔죠. 첫 번째. 1492년은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처음으로 소위 발견을 했다고 알려진 이제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콜럼버스가 왔으니까 그 이전을 우리가 pre-Columbian era라고 해요. 그러니까 pre-Columbian era는 이제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원주민들,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어떤 문명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시기가 되겠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지금 그 AP 히스토리의 범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또 그 이후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의 한 강을 통해서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607년까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공부하시겠지만 1607년에 영국이 최초로 이제 미국에 이제 식민지를 건설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제임스타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임스타운이 건설된 이후는 이 그 노스 아메리카 지역에 현재 미국 지역에 어떤 그 유럽의 식민지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 식민지 시대를 거기서부터 이제 그 독립하는 이 1776년까지 시대를 컬로니얼 에라라고 하고요. 자, 봅시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프리-컬럼비안 에라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컬럼비안 에라죠. 요것만 없애면 그냥 요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할 때까지가 컬로니얼 에라. 이렇게 한번 화살표를 그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한 100년 이후에 미국의 어떤 그 역사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되는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남북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사회와 그 이후의 사회가 또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남북 전쟁 이전의 사회를 전 이 단어를 US 히스토리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antebellum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상하게 US 히스토리만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요 antebellu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Civil War 이전. 그리고
그 이후는 뭐 특별한 표현은 잘 없는데 뭐 포스트 시빌 워 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남부 한정으로는 뭐 리컨스트럭셔널 에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겪고 나서 이게 지금 1차 대전 시작, 이게 2차 대전 끝인데 요 이후는 그냥 뭐 20세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기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지, 그래서 각 시기를 보통 뭐라고 부르는지 이런 거는 그냥 어떤 그 뭐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고 보기에서도 나올 수 있고 흔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제 제가 알아두시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익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능력들이 있잖아요. 교과에 있던 그 공부의 목적이 있잖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페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죠. 그거를 기르는 게 이 교과의 어떤 그 공부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이 시험 문제 위원들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하는 그런 역량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된 건지 이 앞뒤가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나눈다 하는 것 정도를 알고 오늘 이제 프리-콜럼비안 에라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건데요. 자, 제가 지도는 지금 맡고 있죠. 그런데 자, 도대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언제부터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됐을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 정말 옛날 여기 지금 아이스 에이지라고 되어 있는 그 시기에 아이스 에이지 시절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보다 많이 낮았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5대양 6대주의 그 6대주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땅으로 드러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아메리카 대륙의 북서쪽에 지금 알래스카가 여기 있잖아요. 이 알래스카에서 바다를 건너면 나오는 게 어디냐 하면 사이베리아예요. 아시아의 동북쪽 끝하고 만나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이제 그 해수면이 높아서 이제 바다로 두 개 갈려져 있지만 옛날 아이스 에이지 때는 이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를 지금은 우리가 베링 C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C가 아니라 랜드 브리지였던 거죠. 근데 그 랜드 브리지를 따라서 맘머스를 사냥하던 이 아시아 쪽에 뭐 몽골도이드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이 맘머스가 이동을 하니까 그 맘머스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한 거야 같이. 그래서 사이베리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알래스카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점차 북쪽에서부터 이제 남쪽을 향해서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뭐 얼굴 골격이라든지 뭐 체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거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워낙에 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주로 뭘 먹고 살았느냐? 메이즈. 요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콘이죠, 콘.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여기가 옥수수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고대 문명들이 이제 유라시아와는 조금 시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마얀 아즈텍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잉카. 뭐 이런 문명들이 이제 이때 이제 그 아이스 에이지 이후로 들어간 선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이 마야나 아즈텍 또는 뭐 그 더 기원이 되는 올메크 이런 문명들은 주로 어디냐 하면 센트럴 아메리카 지역. 센트럴 아메리카는 여기죠, 여기. 여기. 예. 그 다음에 잉카는 여기 사우스 아메리카. 자, 그러면 북쪽은 없나? 북쪽은 뭐 없지는 않았지만 이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카 지역에 비해서는 그 문명의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발전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 거긴 한데 그 문명의 이름으로 좀 더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것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지도에서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을 뭐 이렇게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중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트럴 아시아라고 해서 또 셋으로 나누어서 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도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카를 다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왜 여기가 라틴 아메리카인가 하면
라틴 민족이 들어가서 정복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인데 이 라틴족이 누구냐? 그 유럽의 남쪽에 살던 사람들을 라틴계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이 들어가서 점령한 지역이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카였었기 때문에 여기를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부르고 또 그에 비해서 이제 노스 아메리카 지역은 주로 이제 영국에 들어가서 활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민족이 이제 앵글 삭슨이라고 우리가 불리죠. 그래서 뭐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표현도 뭐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라틴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카에 이렇게 위대한 고대 문명들이 발전될 동안 노스 아메리카에는 뭐가 있었냐?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일단 노스 아메리카 지역도 보시면 이 서쪽 여기는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막 지역은 어도비라고 하는 벽돌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어도비라는 벽돌은 뭐냐면 사막이니까 날이 건조하고 태양이 뜨겁고 하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벽돌 같은 거는 보면 모양을 만들어서 불에다 굽잖아요. 그래서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굳이 불에 굽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도비 벽돌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문명이 이 지역에 있었고 참고로 여러분들 왜 그 뽀샵 알죠? 뽀샵? 뽀샵질하는 그 포토샵. 그 포토샵 만드는 회사가 이름이 어도비예요. 어도비 시스템스. 그래서 옛날에 뭐 버전이 몇 버전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포토샵을 실행을 시키면 앞에 그 어도비 벽돌 모양이 이렇게 크게 뜬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되게 오래전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고 이 동쪽은 여기 지금 이렇게 흐르는 강 이름이 뭐였어요? 미시시피였죠. 이 미시시피 강 주변에는 마운드라는 거를 만드는 그런 그 풍습이 있는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이 마운드라는 게 무엇이냐? 어도비로 어떤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All About US History. 이제 오늘은요, 유닛 3 예,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유닛 1하고 2는 뭐 강의가 2개씩이었나? 뭐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요. 앞으로는 좀 다를 거예요. 이제 3강부터는 이제 3강이 아니라 유닛 3부터는 이제 좀 비중이 이제 시험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닛 3가 이제 몇 년도부터냐면 여러분 1754년부터거든요. 근데 왜 54년인지를 이제 오늘 아시게 될 건데요. 설명 듣다 보면 이제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드릴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도 얼핏 등장을 했었지만 Enlightenment라고 하는 당대 유럽에서 크게 유행했던 하나의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그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이제 미국에도 역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Enlighten, 빛을 밝히는 거지. 어두운 곳을, 이제 깜깜했던 곳을 이제 빛을 밝혀서 이제 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어떤 굉장히 어떤 지난 시간에 마녀 재판도 얘기했지만 아주 그 무지와 광신이 판을 치던 그러한 암흑 사회를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이성의 힘으로 밝혀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 하면 여러분들 뭐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뭐 이런 과학자들 아시죠? 이런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걸 시작을 한 거야. 자연의 법칙을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이래가지고 그 자연의 법칙을 밝혀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옛날에는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뭐 신의 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이성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밝혀내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이언티픽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그 천동설은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천동설은 이게 진실이 아니었구나.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레볼루션이었던 거죠. 근데 1차적으로 이런 그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자연이었다면 이건 점점 인간 사회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대상이. 그래서 인간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뭐 인간인지라, 인간 개인 한 명 한 명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뭐 신이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누군가에게 함부로 내놓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는 거지. 그 권리란 여기서는 human rights라고 했지만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뭐 divine rights of human 또는 뭐 natural right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권리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divine rights, natural rights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되게 심각하게 뭐랄까 탄압을 받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상에서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인간 사회는 도대체 왜 이런 그 천부 인권을, 자연권을 이렇게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왔을까를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호흡스나 로크나 루소 같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공통적인 그 법칙이 소셜 컨트랙트였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계약론자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의 결론은 그거야. 왜 인간은 자기가 타고난 이 divine natural rights 이거를 다 갖지 못하고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어떤 질서가 때때로 뭐 폭력적으로 나한테 세금을 걷어가고 또는 뭐 내가 행동이 잘못됐다고 벌을 주고 막 이런 거를 우리는 받아들이며 왜 어떤 뭐 교회라고 하는 질서가 너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야 돼. 아니면 너는 카톨릭 믿어. 아니면 너는 프로테스탄트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을 왜 우리는 그거를 감수해야만 하는가. 이거를 이제 국리를 하다가 알고 보니 이게 이유가 있구나. 이게 소셜 컨트랙트 티오리, 소셜 컨트랙트 때문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른 그 계몽주의 이제 철학자들이 바로 이런 그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굳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어떤 그 자연 상태에 인간을 그냥 막 내비두잖아, 풀어두잖아. 그러면 인간들은 각자의 권리, 각자의 자유만 생각을 하고 남들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야 씨, 너 마음에 안 들어 한 대 맞아. 그리고 막 때리고 야 너 갖고 있는 거 나 필요해 나 줘. 나 싫어? 맞아. 뭐 이러면서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힐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의 자유를 그냥 이 디바인 라이츠를 그냥 무한정 그냥 방임하듯이 내비두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침해당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 중에 일부를 합의하에 내놓아서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런 힘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유럽의 당시의 경우에는 무슨 뭐 모나키라고 하는 어떤 폴리티컬 시스템이 된 거지.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사회와 이 개인들 간의 컨트랙트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은 하지 못했을 망정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셜 컨트랙트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그 소셜 컨트랙트 시어리들이 이제 뭐 어떤 세대별로 어떤 다양하게 제시가 됩니다만은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로크. 왜냐? 로크의 소셜 컨트랙트 시어리가 미국의 독립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미국의 독립 그 선언서 있죠? Declaration.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그 제퍼슨이 썼다고 하잖아요. 그 제퍼슨에게 굉장히 그 감화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로크의 사상이.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폐는 $100짜리 지폐는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자 지금 다 유럽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이언티픽 레볼루션도 그렇고 뭐 소셜 컨트랙트 시어리스트도 다 유럽 사람들이고 근데 이런 그 유럽의 어떤 트렌드가 미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도 나름대로 Enlightenment Philosophers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을 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여러 명은 몰라도 한 명 정도는 좀 알아놓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었어요. 그 피로의침을 발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 학자이자 그다음에 또 이제 정치인이자
또 발명가죠. 피레침 발명했으니까 그런 과학기술자. 그러니까 그렇게 다방면에 뭔가 어떤 그 지식도 많고 특히 과학 지식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독립혁명 과정을 주도했던 파운딩 파더스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정도로 깨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되게 앞서 나가는 어떤 그 유럽의 계몽주의를 일찌감치 받아들여서 체화한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웠었던 Great Awakening 기억나시죠? 이 Great Awakening은 이제 그 잃어버린 종교적인 열기, 초심 이런 것들을 막 그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운동이었잖아요. 그리고 Enlightenment는 인간의 이성에 의지해서 어떤 뭐 자연도 분석하고 사회도 뭔가 합리적으로 개선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되게 어떤 그 이성에 기대고 있고 뭐 머리에 이쪽은 그에 비해서는 좀 감성에 가슴에 기대고 있긴 하지만 이거 두 개가 다 이 US 히스토리만을 살펴봤을 때 어떤 공통적인 그 작용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질서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을 때, 뭐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싶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개선하게끔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힘. 그런 힘으로 둘 다 작용을 했던 거야. 왜? Great Awakening은 기존 교단의 목사들이 너무 철밥통에 안주해가지고 그냥 보수화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해줘야 될 어린 양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있으니까 이 아일랜드에서 온 어떤 그 itinerant preacher 이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막 이러잖아. 기존의 보수적인 교단에 저항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enlightenment는 social contract를 통해서 결국 모나키라고 하는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으면 애초에. 그래서 그 애초에 만들어질 때의 목적을 제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All about AP US History. 오늘요. 소극하니 오늘 우리 유닛 5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유닛 4가 1848년까지인데 48년까지의 해야 될 이야기들 이제 거의 다 했고 이제 오늘은 유닛 5가 이제 1800 희한하죠? 이게 유닛 4가 48년에서 끊어지는데 유닛 5는 44년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걸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일단 1800년에서 48년 사이에 어떤 그 미국 내의 뭐 어떤 영토 확장이랄지 아니면 어떤 뭐 슬레이버리 이슈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44년에서 48년에 걸쳐서 뭔가 약간의 어떤 그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4년에 presidential election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 프레지던트가 이제 하는 정책들, 결정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부터 출발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실상 가장 어떤 그 44년부터 한 50년대까지 어떤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이거 같습니다. Westward Movement 또는 뭐 Westward Expansion. 그러니까 이 Westward Expansion이 사실 이 전에서부터 이제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죠. 그런데 이 시기에 뭔가 굉장히 어떤 급속한 Westward Expansion 무브먼트가 펼쳐지면서 그게 또 슬레이버리 이슈와 뭔가 부딪혀가지고 뭐 좋게 말하면 시너지인데 나쁘게 말하면 되게 어떤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 거죠. 그래서 50년대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국을 초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웨스트워드 무브먼트가 그러면 40년대 이전에 지금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우리 루이지애나 펄치에스도 시작할게요. 뭐 더 가자면 1763년도 가능해요. 이때에 1764년이 아니라 83년이죠. 83년에 Treaty of Paris를 통해서 미 합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신생 독립국가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으면서 그때 이 에팔레치아 산맥부터 미시시피 강까지의 지역, 그 지역도 이제 미 합중국의 영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웨스트워드 무브먼트 펼쳐졌겠지. 그러다가 이제 1803년에 루이지애나 펄치에스를 통해서 더 이제
중부에 지금 현재 미국 영토의 한 3분의 1 가까운 땅이 미국 땅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루이스하고 클라크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지리적인 탐험하고 보고서 쓰게 하고 이랬던 역사가 있었고, 그 뒤로 이 지역에도 이제 하나둘씩 그 개척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무슨 트레일 하는 거 있죠. 뭐 산타페 트레일이니 뭐 오레곤 트레일이니 이런 거는 전부 그 개척민들이 서부로 들어간 경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산타페 어딘지 아세요? 뉴멕시코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 그러니까 남부지 상대적으로 오레곤 지역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그 서부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뒤에 어딘가 지도가 있을 거니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오하이오 강을 따라서 들어가요. 애팔레치아 산맥을 넘어서 이제 노스웨스트 토리토리까지 이렇게 들어가. 여기쯤에 가면 오하이오 강하고 미시시피 강하고 만나는 데쯤에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서부로 들어가는 일종의 게이트야, 관문이야. 그래서 거기 가면 굉장히 커다란 조형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정말 관문이다, 서부로 가는 관문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거 오레곤 트레일이야.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육로로 해서 이제 뭐 뉴멕시코가 이쯤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산타페 트레일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서부 개척이 1800년대 들어와서 지금 이제 뭐 미시시피 서쪽으로도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플로리다 사들였죠. 1820년에.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영국하고 캐나다 사이의 국경도 어느 정도 이제 그었죠. 그리고 미주리를 이제 그 새로운 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컴프로마이즈가 또 같은 해에 있었고, 또 이듬해에 멕시코가 스페인 정부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텍사스 문제가 불거진다. 뭐 텍사스 문제라고 하니까 웃긴데, 그러니까 텍사스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미국계 백인들이 멕시코 정부의 밑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오려는 분리 독립 운동이 시작이 돼서 그게 36년에 텍사스 공화국의 성립으로 이어진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 territorial expansion일 수도 있고 동시에 westward movement, westward expansion일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토픽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텍사스가 그 독립되는 과정에서 나름 이제 그러니까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얼굴이 이 기념 우표에 나와 있길래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왼쪽에 이 사람은 샘 휴스턴. 오늘날의 휴스턴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여기서 따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스테픈 어스틴. 어스틴이라는 도시도 있어요. 제가 거기 살았었는데 그 어스틴이 휴스턴이나 아니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무슨 댈러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댈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도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가면 제일 큰 도시가 휴스턴하고 댈러스인데 그 사이에 어스틴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도시도 있는 게 아니라 그 텍사스 주의 주도예요. 주도. 캐피털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들이 이제 보면은 다 그러니까 텍사스가 멕시코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크게 활약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딴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미국계 백인으로 텍사스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이제 일구고 이제 거기서 군림했었던 그 지역의 뭐랄까 토호들이겠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명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텍사스 사람들도 굉장히 비장하게 또 멕시코 정부랑 싸웠었어요. 근데 뭐 그 스토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다만 요 배경에 지금 디 알라모라고 있죠. 그 알라모 요새에서 어떤 그 독립군하고 이제 멕시코 정부군하고 전투를 벌인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그 나름의 이쪽의 레전드예요. 레전더리 스토리. 그래서 이 우표를 보면서 한번 텍사스 독립을 좀 더 오래 잘 기억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제 36년에 얘가 독립을 했지만,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독립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미국의 한 주로 편입이 되는 거야. 누가 봐도 그건 뻔한 건데, 이제 문제는 그 미국 정부에서 이게 상당히 뭐랄까 그 좀 나름 큰 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섣부르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텍사스가 일단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큰 덩어리가
사실 얘는 그 남부잖아요. 그리고 플랜테이션 인더스트리가 큰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제 슬레이버리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슬레이브 스테이트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뭐랄까 어떤 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하고 이제 40년대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럼 그 얘기를 하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텍사스는 독립을 했어. 36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40년대에 그 서부 개척의 역사에서 또 중요한 뭐랄까 그 중요한 어떤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The Mormons. 이게 이제 그 뭐 새로운 종교죠. 기독교에서 나왔지만 이걸 뭐 기독교의 어떤 한 분파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그 새로운 종교 지도자가 새로운 어떤 바이블을 가지고서 또 새로운 그룹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기독교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좀 소위 말하는 이단시하는 이제 그런 종교인데요.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딱히 뭐 다른 어떤 막 그 뭐 사이비 종교들 뭐 신천지 뭐 이런 데들처럼 막 심각하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뭐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초창기에는 좀 배척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초창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동부에서 이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점점 이제 자기들끼리 뭉쳐서 서부로 들어와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자유롭게 종교적인 어떤 그 활동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이제 마련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종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 그 다음에 뭐 한 2대 지도자 정도로 말되는 사람이 이제 브리검 영 이름을 딴 대학교도 있죠. 유타주에 가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 방황을 하다가 그러니까 필그리미지지. 이 필그리미지라는 표현은 옛날에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 쪽에 식민지를 개척할 때도 나왔는데 뭐 사실은 맥락이 같은 거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어렵게 안녕하세요. All About AP US History. 오늘 드디어 이제 유닛 6로 넘어왔습니다. 자, 유닛 6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루느냐? 여기서 보시면 지금 1865년 시빌워 끝난 해죠. 그 다음에 98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98년은 뭐 미리 말씀드리면 스페니쉬 아메리칸 워 전쟁이 일어난 해예요. 근데 이제 늘 그랬었지만 이게 조금씩 겹치잖아요. 보면 period 4도 48년에서 끝나는데 5는 시작이 44에서 되고 5는 77년에서 끝나는데 6는 65년에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고 77년으로 끝난 이유는 이제 남부 재건기까지를 다룬 거고 이게 다시 65로 돌아와서 98년에 끝나는 이유는 이제 요 시기에 또 특징이 나름 있기 때문이죠. 뭐 재건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다루어 볼 테마는 바로 expansion of industry, industrialization 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남북전쟁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점에 이른 게 이제 그 스페니쉬 아메리칸 워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계기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제국주의로 나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뭐 시빌 워라고 하는 그 최종 허들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기본 바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여기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우선 뭐 인구가 꾸준히 늘어났는데 그 인구들 중에는 이제 뭐 서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서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동부에 사람이 넘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부는 이미 뭐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도시가 성장을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인구가 급격히 성장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여러 가지 뭐 천연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빌 워가 끝나고 나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된 거죠.
뭐 안정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어떤 그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당시의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강력한 하나의 리더십이 생긴 거잖아. 레디컬 리퍼블리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에 이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소위 우리가 그 산업혁명도요, 뭐 1차, 2차, 3차, 요새는 4차까지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1차가 18세기 영국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데 2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 19세기 말의 미국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수많은 그 인벤션스, 발명이 18세기에는 뭐 제임스 와트를 필두로 해서 텍스타일 관련된 그 머신들이 막 나오는 게 주로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도 이제 뭐 저 한 가담했었지. 엘리 위트니의 커튼진 그게 그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명들, 뭐 유명한 발명가들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들 또는 좀 몰랐을 수 있지만 좀 기억해두면 좋을 사람들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베시머 프로세스. 이거 아마 베시머가 이제 뭐 특허를 냈겠죠.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여러분 아이언이 뭐 아이언맨, 이 아이언이 그 쇠죠, 쇠. 그 쇠를 요즘에 우리가 뭐 어떤 뭐 건물 골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강철이라고 하죠. 스틸. 스틸로 만드는 그 공정을 베시머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 프로세스가 이제 과거에도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쇠는 녹도 잘 슬고 또 아마 강도도 강철에 비해서는 뭐 덜 단단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그 강철로 만들면 정말 그 고층 빌딩의 골조를 강철로 다 만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전에는 만드는 방식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현실화가 안 됐었다가 베시머 프로세스가 나온 이후부터 강철이 이제 생산이 팍팍팍 이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강철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제가 지금 계속 고층 건물 얘기했잖아요. 이런 그 고층 건물이라는 것을 만드는 게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도시에 인구가 이제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고층 건물,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의 브루클린 브릿지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브루클린 브릿지 같은 그런 교량, 뭐 이런 것도 세울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철도 있잖아요. 철도도 철로를 쫙 깔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스틸로 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근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가능해진 것에는 이런 그 베시머 프로세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층 빌딩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스카이스크래퍼, 이것이 탄생할 수 있었던 또 굉장히 중요한 그 발명품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있다고 해도 그걸 다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 엘리베이터도 역시 이 당시에 발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을 지으려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해졌겠지. 그 엘리베이터를 그 발명한 사람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거기 그 층수 누르는 데 근처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저게 뭘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를 발명을 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그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다 이 사람 이름이 박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이거 없고 뭐 현대에 뭐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긴 있던데 어쨌든 그런 그 스카이스크래퍼들이 이제 이 당시에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뭐 발명왕 에디슨 역시 이 시대 사람이다. 너무나 유명하니까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그 발명한 에디슨과 관련해서 나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그럴 거잖아요. 그 뭐 천재는 뭐 1%의 영감과 뭐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공부해, 노력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뭐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이 애가 어렸을 때 하도 희한한 짓을 많이 해서 남들은 좀 애가 좀 덜 떨어진 거 아니냐, 이상하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얘는 너무나 애가
남들과 다른 것을 볼 줄 아는 창의적인 아이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냥 학교를 안 보냈다. 뭐 이런 그 어머니의 교육법 이야기도 또 유명하고 그런데 그래서 야, 그럼 창의적인 아이는 어떤 그 사회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일은 아닌 것이 이 당시에만 해도 그 학교를 다닌다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야 이제 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뭐 한 뭐 30%, 아니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에디슨 시절만 해도 그냥 뭐 별로 애가 적응 못하고 그러면 굳이 학교 안 보내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발명한 에디슨이 되어서 뭐 수많은 발명을 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발명한 거를 그 특허를 그 따는데 아주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발명가들은 대부분 동시에 사업가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사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발명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발명에 대한 카피라이트를 굉장히 어떤 악착같이 이제 챙겼죠. 특히 에디슨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발명왕으로 남게 됐고, 그리고 참 참고로 여러 가지를 발명했지만 그 전기와 관련해서 그 테슬라랑 얘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테슬라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예, 이 테슬라도 에디슨 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나가서 독립을 했는데, 둘이 이제 엄청나게 사이가 나빴죠. 결정적으로 그 사이가 나빠진 계기가, 직류전기랑 교류전기 중에 어느 게 더 쓸만한 건가,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 관련한 영화가 무슨 뭐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영국 드라마 있잖아요. 왜 그 셜록에 나오는 배우, 그 컴버배치가 아마 에디슨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에디슨이 좀 그 사업가적인 면으로는 굉장히 아주 좀 사악한 데가 있어가지고, 아주 악착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 테슬라가 주장했던 게 교류 전기였고, 이 물리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외우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디슨은 직류 전기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교류 전기가 더 쓸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디슨이 사업적으로 이제 자기가 밀고 나간 게 직류전기라서 이 교류전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뭐 어떤 뭐 당시에 어떤 안녕하세요. All About AP US History. 오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유닛이 7으로 쓱 하고 넘어왔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그 분류표 보여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범위가 이제 유닛 6잖아요. 유닛 6가 언제 끝났냐 하면 1898년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미국사에서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스페니쉬 아메리칸 워였었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주요 우리의 어떤 테마였었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시빌워 이후로 미국이 미 대륙 그 안에 있는 영토 말고 이제 해외로 제국주의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해외로 진출해 나가는 모습을 이제 다뤘었고, 그 정점에 이제 스페니쉬 아메리칸 워가 있었던 건데, 근데 지금 오늘부터 시작할 그 유닛 7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슬러 올라갔죠. 1890년부터 시작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98년 같은 경우는 스페니쉬 아메리칸 워를 기점으로 삼은 것이고, 이 90년 같은 경우에는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Anti-Sherman Act라고, 아니지, Anti-Sherman Act가 아니고 그 Sherman Anti-Trust Act라고 해서 그 독점을 금지하는 반독점법이 미국 역사에서 이제 최초로 통과가 된 것이 그 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기점으로 삼은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45년에 끝나잖아요. 근데 45년은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시기 동안에, 그러니까 유닛 7 동안에 미국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토픽들이 이제 몇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쭉 다뤄보게 될 미국의 어떤 그 제국주의적인 성장, 요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지금 1890년에 통과된 셔먼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셔먼법이 이제 기업의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이었었잖아요.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대기업들의 미국의 이제 산업 자본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잡아가는 그런 개혁의 시기가 또 찾아와요. 그 개혁의 시기를 이제 프로그레시브 에라라고 불러요.
그냥 프로그레시비즘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요것이 그 1910년대 우주 윌슨 대통령 때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예요? 1910년대 우주 윌슨 대통령 때 있었던 전쟁이 뭐야? 월드워 1,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45년에 끝난 전쟁 월드워 2. 그럼 그 사이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그렇지. Great Depression, New Deal 이런 거 있잖아요. Depression. 그래서 지금 이 Period 7, Unit 7에 해당되는 중요한 토픽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 정도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더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Unit 6 마지막에서 다뤘던 Spanish American War의 여파로 이제 미국이 해외의 영토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 나라별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예, 그럼 출발을 해보면, 자, 지금 쿠바가 먼저 나왔는데, 그 스페니쉬 아메리칸 워를 통해서 미국이 획득한 영토가 쿠바,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저 동아시아로 가서 필리핀 뺏었다 그랬죠? 필리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아시아의 거점을 확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그 눈독 들였던 지역, 가장 알짜배기 지역,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까지 해서 오늘은 그러니까 각 나라가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거나 미국의 강력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조금 이제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쿠바가 나온 건데, 자, 쿠바는 처음에 미국이 스페니쉬 아메리칸 워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뭐였다 그랬어요. 직접적으로는 메인호 침몰 사건이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쿠바 쪽에 많은 미국인들이 진출을 해 있었고 그 쿠바 내에서의 독립운동, 스페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쿠바인들에 대한 이제 스페인 정부의 탄압이 심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척하면서 미국이 이제 스페인하고 싸웠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기고 나서 뭐 공식적으로는 쿠바를 이제 도와준 거니까 이제 쿠바를 이제 독립을 시켰죠. 그래서 98년에 독립을 드디어 쟁취를 합니다. 쿠바는. 그러나 언제 또 다시 있을지 모르는 이 스페인의 개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군대가 여전히 쿠바에 주둔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나라가 이제 식민지였다가 해방이 됐어요.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생긴다는 건 이제 정부가 구성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정부를 출범을 시키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의 헌법에 여러분 제1조 1항이 내용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의 정체성, 그다음에 그 나라의 정부의 형태, 이런 것들을 밝히는 문서가 바로 뭐다? 법 중에 제일 탑 랭킹에 있는 법, 컨스티튜션이다. 그래서 정부라는 것을 출범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부의 형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컨스티튜션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제헌절이 7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출범이 8월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만든 다음에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컨스티튜션을 만들어야 되지. 예. 컨스티튜션을 이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쿠바의 헌법을. 그런데 우리가 쿠바 헌법의 내용을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근데 이거 하나 알아야 돼. 이상한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 조항을 Platt Amendment라고 불러요. Platt. 근데 이 조항은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이 앞으로 쿠바에 대해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은 법이에요. 특별한 영향력이라고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내정 간섭이죠. 쿠바 내정을 미국이 간섭할 수 있도록 한 법이 플랫 어메인드먼트다. 자, 그래서 쿠바는 뭐 왜 우리 일사조약으로 우리가 일본의 외교권을 뺏겼듯이 이 플랫 어메인드먼트를 통해서 국가가 주권을 가진 국가가 대외적으로 자기를 대표할 수 없는 미국이 상당 부분 그것을 잠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야, 참 시기도 비슷하네. 일사조약이 1905년인데 쿠바는 지금 플랫 어메인드먼트가 1901년이니까. 그리고 여차하면
필요한 경우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쿠바는 뭐 엄밀히 뭐 공식적으로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독립국가였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뭐 그 식민지를 부르는 명칭도 다양해. 그래서 우리 프로텍토레이트 그러면 이제 보호국, 보호령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이집트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었던 시절이 그 이집트 보호령이었었거든. 영국 보호령. 그런 표현을 뭐 영국이 조상 아니랄까봐 이제 똑같이 썼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쿠바는 식민지로 전락을 한 거야. 그래서 뭐 이후에 그 쿠바는 보면 거의 이제 미국의 그 사탕수수 기업들의 어떤 농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부자들이 뭔가 좀 쉬고 싶을 때 가서 뭐 쉬고 놀고 하는 그런 휴양지, 뭐 유흥의 장소, 뭐 이런 곳이 되었고, 그래서 쿠바 아바나가 뭐 엄청나게 이제 유흥업이 화려하게 발전하고 막 이랬었죠. 뭐 춤, 노래 이런 거.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요. 지금도 미국이 그 해군 기지가 있어요. 쿠바에. 관타나모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그 수용소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쓸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플랫 어메인드먼트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쿠바에서 뭐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 미국하고는 척을 지고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고 이러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미국에 간섭했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 관타나모 해군 기지는 아직도 미국이 쓰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쿠바의 상황이 이러했다면 플로리다 밑에 섬들, 쿠바 옆에 히스파니올라 밑에 뭐 있었죠? 푸에르토리코라고 있었죠. 이거 이 지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여기가 푸에르토리코예요. 푸에르토리코. 이 푸에르토리코도 마찬가지 운명이야, 쿠바랑. 그런데 덩치가 더 작잖아, 그죠? 그래서 푸에르토리코는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의 군정이 시작이 됐고요. 미국 군정 밀리터리로. 그리고 요게 이제 1900년에 포레이커 액트를 통해서 이제 끝이 나고 군정이 종식이 되면서 나름 시빌 거버먼트가 들어서요. 그런데 워낙에 뭐 이렇게 덩어리가 작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사람들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그 뭐랄까 쿠바만큼이라도 뭔가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내셔널리즘 이런 거